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보험 불만 제로는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삶의 힘이 되는 똑똑한 보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정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의 궁예 정석현입니다. 네, 보험은 요리랑 같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조리 방식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약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시는지에 따라서 시청자님들한테 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상의 특약들로 최고의 보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험 셰프 김진수입니다. 네,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와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칭찬 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정지수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보험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앵커님, 보험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래에 일단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고나 아니면 질병이 나한테 닥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게 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험이란 간단하게 위험, 즉 리스크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보험하시는 분들이 자산 설계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 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기업, 가족, 그리고 내 개인의 자산을 설계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리스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정말 밤낮 일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목표를 열심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게 됩니다. 휴일장애 동안 동반을 하셨고요. 당분간 일 당연히 하지 못하시겠죠. 이때 건강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지 않으셨다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을 재활과 회복을 위해 지출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표 또한 그 한 단계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러한 리스크를 대비하셨던 분이라면 재산에 대한 큰 손실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으셨겠죠. 이렇듯 보험은 자산 관리에 있어 제일 첫 번째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상담 관리를 시작을 할 때 고객님들께 보험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먼저 보험으로 리스크를 대비한 후에 나머지 자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채워나가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험 설계사 분들께서 가끔씩 본인을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자산 관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서 이 자산 설계사라는 명칭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러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대구 사람인데 혹시 제 말투에서 경상도 말투가 느껴지시나요? 네, 조금 느껴집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금융보험학과라는 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거의 20대 전부를 보험과 함께 했는데요. 네, 네. 금융보험학과라는 이 명칭을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약간 네. 생소하네요. 네, 생소하시죠?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저는 보험과 금융을 전공을 했다 보니 뭔가 당연하게 보험은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강했는데 생각보다 사회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보험? 난 필요 없어. 나 언제든지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사회 초년생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앵커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러한 위험이 나에게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살면서 아직은 길게 아팠던 적이나 이제 목숨이 위험할 만큼 아팠던 적이 없기도 해서 이제 와닿지 않기는 한데 그래도 한 20%에서 30% 정도의 확률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에 나에게 일어날 확률은 50%,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50%, 다치거나 안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네. 제가 그 50%의 위험성 확률을 낮춰주지는 못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이 제가 그리고 바로 보험 설계사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보험은 크게 사망보장, 진단보장, 수술보장, 입원보장, 장애, 실손 의료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빈틈없이 채워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앵커님이라면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준비할 보험은 어떤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실손 의료비이지 않을까요? 네, 실손 의료비는 실제 손해를 본 의료비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 보험이 맞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으며 현재는 4세대 실손의료비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20년 납, 100세 만기와 같이 일정 기간만 납입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또는 해지하셔야 할 때까지 내셔야 하며 매년 또는 3년에서 5년마다 갱신하시기 때문에 갱신 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를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보험료가 많이 오르시게 되면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골고루 다른 보장 또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고 그리고 이외의 것들도 이제 채워나가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보장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럼 다른 보장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사망보장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망보장은 크게 일반 사망, 질병 사망, 재해 사망, 상해 사망, 교통 사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사망, 재해 사망은 주로 생명보험에서 다루고 있고요.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은 주로 손해보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사망이라 하면 보통 종신보험 들어보셨죠? 자연사, 질병사, 재해사, 상해사 모든 사망을 포함하여 가장 범위가 넓고 사망 원인이 무엇이든 고의가 아니라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병 사망은 말 그대로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등이 있고 이러한 질병들로 사망을 하셔야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을 증명 또는 확정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부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저는 손해보험의 질병 사망을 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다가 갑자기 조용히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그게 심장 문제거든요. 이럴 경우 따로 변명이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사망과 달리 질병 사망인 경우 보상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특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우스갯소리로 심장이 조금 이상하다, 내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하시면 구급차 안에서 꼭 사망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재해 사망입니다. 재해 사망은 상해 사망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 상해 사망과는 달리 재해 사망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발적인 외래 사고일 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통사고는 급격하고 우연적으로 외부에서 일어난 사고 전부를 충족하기 때문에 재해 사망, 상해 사망 전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박 승무원, 어부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을 땐 어떨까요? 재해만 지급이 됩니다. 예측할 수 없다라는 급격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위험한 스포츠를 하다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위험을 인지하고 행동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해 사망에서는 지급되기 어렵고 재해 사망에서는 사망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사망에 대한 기본 틀은 잡히셨나요? 네. 저는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특히나 자녀가 있으신 가족보험의 설계를 도와드릴 때 이를 꼭 알려드리면 사망소망은 생명보험의 모든 사망을 포함한 보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모든 사망을 포함한 생명보험의 사망을 이제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보장이 있을까요? 네, 진단금입니다. 진단금의 필요성의 경우 이제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진단비가 있지만 3대 진단비를 꼭 준비하셔야겠죠? 3대 진단비에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암, 뇌, 심이 포함이 됩니다. 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암은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으로 구분 지을 수 있고 구분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소외감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등 보장 한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외감,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보다는 보장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암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일반암의 보장의 폭이 넓은 상품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보험사는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소외감으로 분류하여 일반암의 50%를 준다고 하면 어느 보험사에서는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하여 100%를 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자궁암으로 5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자궁암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듯 암 진단비를 가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관을 확인하여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고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뇌혈관 진단비는 뇌혈관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로 보통 나뉘게 되는데 전부 뇌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막연하게 나 뇌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졸중과 뇌출혈 전부를 포함하고 있고 뇌졸중은 뇌출혈은 뇌졸중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의사가 분명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라고 하셨으나 실제 코드를 받아오신 걸 보면 I67 코드나 I69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질병 코드는 이전에 발생했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으로 보기 때문에 형증이 아닌 기왕에 있었던 뇌경색을 말하는 것으로 질환명일 뿐 증상이 아니라고 보고 뇌졸중이 아닌 뇌혈관 질환으로 봅니다. 따라서 뇌졸중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꼭 내 보험이 I60부터 I69까지 전부 포함한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되어 있으신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심장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과 같이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부정맥이나 심장염증과 같은 부분까지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의 범위의 경우도 최소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협심증인 I20 코드부터 I25까지를 포함하도록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고 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암, 뇌, 심 모두 보장 범위가 중요하다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실비도 확인해봤고 그리고 사망 보장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단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이 다음에는 왠지 수술비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수술비 맞습니다. 정말 캐치가 빠르시네요. 수술비는 사실 제가 이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까 실손 의료비를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실손 의료비의 경우에는 일단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긴 한데 갱신될 위험이 높기도 하고 그런 보험료가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어서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실손 의료비의 경우 결국 보험료가 너무 높아져서 유지하기 어려우시게 되시거나 세대가 바뀔수록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거나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옛날 보험이 좋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맞아요. 실손이 특히 그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옛날 실손일수록 자기 부담금이 적어서 나온 말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실손 의료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1세대부터 시작해 현재는 4세대 실손 보험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1세대 실손 보험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5,000원에서 10,000원이었지만 현재는 급여가 20%, 비급여 부분이 30%로 상승했습니다. 물론
물론 이러한 부담을 전부 진단비로 가져가시면 좋으시겠지만 진단비로 채우기엔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을 채워가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술비입니다. 수술비는 제2의 실손 의료비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수술 보장으로 진단비로 채울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공백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으며 정액으로 보상되어 내 실손 의료비의 내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손 의료비의 갱신으로 인한 보험료의 인상과 세대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보상 비율로 인해 점점 실손 의료비 만능의 시대는 지나가고 수술비 보험의 필요성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이 수술비 대신에 입원비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입원비 같은 경우에도 일당으로 한 30만 원씩 이렇게 가득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입원비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앵커님 혹시 암 수술을 했을 경우에 혹시 어느 정도 입원을 하시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며칠 정도? 요즘 안 그래도 입원 일수가 좀 줄어든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암 같은 질병이면 최소한 두세 달 정도는 입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최대 2주 정도 입원을 합니다. 7일에서 10일 정도가 평균이고요. 30만 원씩 10일 정도 입원하면 3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겠네요. 하루에 30만 원씩 지급받기 위해서는 제가 만 30세인데 제 나이가 2만 원. 1일당 2만 원, 입원료에 보통 보험료가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럼 30만 원이면 15만 원 정도 보험료를 매달 지출하셔야겠네요. 그런데 수술비는 N대, 질병수술, 1호종 수술비를 전부 포함하여 15,000원에서 2만 원의 보험료만 내더라도 보통 300만 원 이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을 그 기간만큼 하지 않더라도 보상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원비를 효율적인 측면에서 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첫째로는 현재는 입원을 오랫동안 해주지 않고 잘 입원시켜주지도 않으며 둘째로는 보험료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입원비를 채우기 위해 15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보단 수술비나 진단비를 채워 입원비를 보완하는 것 추천을 플랜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술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입원비보다는 수술비나 진단비로서 보험을 준비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후유장애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후유장애는 어떤가요? 네. 후유장애 보험의 경우 질병과 상해로 나뉘게 됩니다. 질병의 경우 후유장애를 생각보다 많이들 알고 청구를 하시는데 상해의 경우 후유장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운동을 심하게 하시다가 또는 넘어져서 손목이나 팔꿈치 같은 부분이 부러져서 골절돼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러한 경우 골절된 부분에 핀 삽입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핀 삽입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팔이 잘 구부려지거나 펴지지 않는 경우가 꽤나 있는데요. 보통 이게 후유장애이신 줄 잘 모르시고 그냥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상해 후유장애의 경우 1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3% 이상만 되셔도 300만 원이 지급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꼭 넣어드리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질병의 경우는 질병에 의해서 발생한 후유증으로 신체 또는 정신에 영구적인 장애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을 말합니다. 위암으로 인해 위절제를 하시거나 치매, 허리 디스크, 당뇨 합병증, 인공관절 수술 등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는 서로 다른 질병으로 후유장애 발생 시 지속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한 질병으로 2가지 이상 후유장애가 남길 시에 각각의 지급료를 합산하여 지급하며 동일 질병으로 다시 더 높은 율로 진단을 받았을 때 차액을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과 합산, 추가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상 범위도 넓고 가성비도 좋은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보험의 필요성과 그리고 실손부터 후유장애까지 다양한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런데 보장이 많아서 마음이 든든하긴 한데 또 이게 비용으로서 계속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은 없을까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보험을 다 준비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송을 보시고 막연히 이 모든 보험을 추가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기존 보험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마다, 직업마다,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병력에 따라 모두 가입법이나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준비하기 위해선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현명하고 똑똑하게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4년간 공부를 했고 현재까지 보험업을 하면서 20대의 대부분을 보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시청자들 분들께서는 당연히 보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보험을 가입하실 때도 친구니까 지인이니까 잘 가입해 주셨겠지라는 신뢰 하나로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을 통해 그런 신뢰 있는 설계사를 구분하는 현명하고 똑똑한 시청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정지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간병보험입니다. 장석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앞서 우리 정지수 전문가님이 지금 4년 정도 보험 영업 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험이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10년이 이제 조금 넘는 것 같은데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험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보험을 조금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보험 좀 알겠다 싶을 때 그때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는 가장 큰 이 시기거든요. 네. 좀 알겠다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쉽게 접근하시지 말고 진짜로 보험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에게 꼭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권유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주제는 간병보험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이제 간병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망하는 거는 당연한 이치고 사망하기 전에 아픈 거, 우리 질병으로 인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가 아파서 간병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 간병인을 구하려면 너무 간병인도 비싸고 이런 부분들을 보험으로 좀 해결해 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간병과 관련된 상품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우리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간병보험인데요. 이 간병보험이라고 하면은 사실 간병을 요즘 필요로 하는 수요가 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좀 통계치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느 정도 있으실까요? 그 사적 간병 수요만 통계를 한번 네. 매겨볼게요. 통계를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8조 240억 원이거든요. 8조 240억 원. 이 중에 1%만 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정말로 이게 이 조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말로 들었을 때는 그냥 큰 숫자라고나 생각하겠지만 하나하나 이게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수치의 비용이거든요. 이만큼 간병에 들어가는 사적 간병 비용, 공적인 비용 빼고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공적 비용까지 더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정말 이 간병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병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수치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간병 보험에 있어서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간병보험과 관련된 보험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간병보험이라는 게 붙어있는 이런 보험들도 있겠지만 아닌 보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병할 때 제일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잖아요. 네. 이 치매는 뭐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진단받고 나서는 이제 사망할 때까지 계속 치매를 안고 가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간병이 필요한 질병 중에 이제 치매 보험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요양 진단비라고 하는 간병과 관련된 특약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지만 이 장기 요양 진단비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재가급여 그리고 재가시설 이런 지원금이라고 하는 이런 보험들도 따로 나와 있는 게 있고 간병인 지원 일당 그다음에 간병인 사용 일당 요 5가지의 이 보험을
일단 간병과 관련된 보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매 진단받았을 때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치매를 진단하는 기준이 CDR이라는 이 치매 임상평가 척도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이 CDR 점수가 1점일 때 경도 치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CDR 점수가 2점일 때를 중등도 치매, 그다음에 CDR 3점을 중증 치매라고 해서 이 CDR이 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심각한 치매로 이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매보험에서는 이제 보상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냐면 CDR 1점 경증 치매일 때 일시금을 지급하는 이런 진단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CDR 2점일 때 중등도 치매를 진단받고 나서 일시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런 특약들이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CDR 3점 이제 중증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진단비와 그리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들이 있습니다. 이 중증 치매가 되면 정말로 내가 밖에 나갈 수도 없고 24시간 누군가의 간병이 무조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간병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진단금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생활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증 치매가 걸렸을 때 사망할 때까지 매월 100만 원 혹은 150만 원씩 계속 지급되는 형태의 진단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치매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 진단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장기요양 진단비 특약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는 없어요. 근데 이게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나오는 간병보험 중에 이 장기요양 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요즘엔 거의 인터넷으로 이렇게 따로 지로를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지만 이 지로에 보면 장기요양 진단 그 장기요양금이라고 해서 건강보험료와 따로 또 얼마 내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장기요양 등급과 관련되어 있는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형태의 이 장기요양료가 있는데 이 장기요양 등급은 국가에서 선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전에 그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인성 질환, 그러니까 뭐 혈관 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파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65세가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뭐 다치셔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으시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장애든 원인을 따지지 않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건 국가에서 선정하는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등급이 1에서 5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치매는 1점이 낮은 거, 그리고 3점, 4점, 5점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장기요양 등급은 반대로입니다. 5등급이 가장 경미한 단계, 그 다음에 4, 3, 2, 1로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기요양 진단비라고 하는 보험은 이 장기요양 등급 1에서 2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3등급에서 4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5등급을 받거나 이런 등급을 받았을 때 일시적인 진단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장기요양 진단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태의 진단비는 지금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예, 재가급여와 재가시설 관련된 이런 보험이 또 있는데 요게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재가급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설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와서 방문 목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 간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재가급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재가급여라는 부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급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양원이나 이런 국가요양원 이런 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요양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런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시설급여를 이용했을 때 매월 50만 원에서 뭐 30만 원 정도 이런 형태로 주는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이 재가급여 또는 재가시설급여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치매보험, 장기 요양 진단비, 그리고 재가급여, 시설 지원금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남아있던 것 중에 간병인 지원일당, 간병인 사용일당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제가 100번 설명해도 계속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정말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간병인 지원일당이라고 하는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하면 내가 사고가 났거나 아팠을 때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보험이면 돈을 받는 게 보험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간병인 지원일당 같은 경우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이 필요해서 간병인을 불렀을 때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간병인 지원일당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는,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간병인 지원일당. 그 비용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험 가입했고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요. 이렇게 뭐 공짜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다만 공짜로 이렇게 간병인을 쓰실 수가 있는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이런 형태의 보험이 간병인 지원 일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간병인 사용 일당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사람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간병인을 썼을 때 그에 대한 보험금, 돈을 지급하는 게 간병인 사용 일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돈을 받는다, 사람을 지원받는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람을 지원받는 게 나을까요?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지원 일당을 받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뭐 정답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보험에 정답이 없듯이 이 간병인 지원 일당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조금 있거든요. 간병인 사용 일당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급받기 때문에 나중에 혹은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 인건비 사용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간병인을 썼을 때 지금은 뭐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이면 간병인을 쓸 수 있지만 향후에 10년, 20년 후에는 이게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0만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간병인 사용 일당을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지 못하는 효과가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병인 지원 일당 같은 경우에 사람을 보내주는 경우에는 내가 입원해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사람이 보내질 수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장단점이 어디가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에 해당하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어떤 게 좋은지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판단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칭찬보험인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갱신형 보험과 CI 보험입니다. 김지수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칭찬할 보험은 갱신형 보험과 CI 보험입니다. 근데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이 갱신형 보험과 CI 보험을 최대한 피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두 가지 상품이 정말 안 좋은 보험이어서 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보다는 불필요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갱신형 보험과 CI 보험은 멀리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갱신형 보험과 CI 보험을 잘 활용을 하셨을 때도 충분히 좋은 상품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갱신형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 이전에 이 갱신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갱신형 보험이 있고 두 번째는 비갱신형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확히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품이 아니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30세 남성보다는 60세 남성이 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이렇듯 질병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걸릴 위험률에 비례해서 갱신이 되기 때문에 질병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이 우상향하는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상해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하는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갱신형 하면 왜 보험료가 오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요. 저희가 10만 원짜리 건강보험을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질병에 대한 부분이 대략 한 80%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0%인 상해가 보험료가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80%인 질병 쪽에서 올라가는 형태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가 변동한다. 두 번째는 전기납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납 같은 경우에 전 기간 동안 납입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갱신형 보험에 어떤 단점이 있냐면 30세 남성이 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하고 90세에 암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갱신형 보험으로서 총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기간이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납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6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납입을 하시게 되시면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도 납입을 해야 되는 총 납입 보험료가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상 젊은 분들한테 이 갱신형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갱신형 보험을 최대한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나 100세 만기 징그럽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고 보험료가 변동을 하지 않는 것을 비갱신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보다는 비갱신형으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보험을 유리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연령이 젊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이신 분들께는 갱신형이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갱신형이 필요한 분들은 그럼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일까요? 네, 갱신형이 필요하신 분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65세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하고 납입하는 총 납입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그거에 대한 예시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65세 남성 기준으로 암진단비 1,000만 원씩을 각각 갱신형과 비갱신형에서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 매달 납입하시는 돈이 41,140원에 대한 보험료를 매달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20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963만 원입니다. 즉 1,000만 원에 대한 암진단비를 받기 위해서 960만 원을 보험으로서 납입을 하는 건 보험으로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27,000원으로 상당히 비갱신형보다는 저렴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비갱신형이 아니라 갱신형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훨씬 더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갱신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비갱신형과 갱신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나에게 유리한 보험을 선택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CI 보험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CI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이 많은 보험이 CI 보험인 것 같습니다. 이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출시가 된 상품인데요. 이 CI 보험의 정식 명칭은 CI 종신보험입니다. 즉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 종신보험에 특징이 하나 부과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CI가 붙는데요. 이 CI 같은 경우에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토대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으로 운영이 되어 있지만 사망하기 이전에 이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미리 선지급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가입을 하시고 50% 선지급형을 가입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으시게 되시면 사망보험금 1억의 50%인 5천만 원을 미리 선지급을 받으시고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5천만 원은 받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원래는 죽어야지만 나오는 돈인데 미리 선지급을 해준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보험은 좋은 보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요. 사실상 여기에 있는 중대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장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대한 질병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보험사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그다음에 말기 간, 폐, 신장이 있고요. 여기에 LTC 상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LTC 상태 같은 경우는 롱텀 케어라고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 요양 등급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말한 이 LTC 상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증 질환이 1등급에서 2등급만을 보장을 합니다. 여기 있는 중대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하나 보장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진단비라고 하면 약관상 나와 있는 질병 코드를 받으면 바로 지급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중대한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우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 중대한 뇌졸중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약관상 나와 있는 질병 코드만 받으면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약관상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경학적 결손증으로 인한 일반 생활 후유 장애가 25% 이상 동반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서 씻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옷을 이제 갈아입지 못하는 것을 2개 이상을 6개월 동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는 죽어야지만 나오는 돈인데 너가 정말로 크게 아프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먼저 줄게가 아니라요. 너가 정말 이제 좀 있으면 죽을 만큼 아프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먼저 주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방송에서 뭐 CI보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GI보험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원칙적으로 CI보험은 시청자님들한테 전혀 권유를 드리고 싶은 보험은 아니고요. 사실상 불필요한 보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보험금을 수령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보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칭찬보험이 또 CI보험이잖아요. 그럼 CI보험을 오늘 칭찬하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시청자님들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칭찬하는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CI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2006년도 이전에 가입한 CI보험입니다. 우선 2024년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2024년도 기준으로 이제 일반암이 있고 유사암이 있잖아요. 2024년도 기준의 이제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 있습니다. 이렇듯 24년도 기준으로는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암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가입 금액의 10% 또는 20%만을 지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 진단비를 1,000만 원을 가입을 하시고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으신다고 하셨을 때 1,00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지급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2006년도 이전에 가입한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암만으로도 뭐 적게는 3천만 원, 5천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많게는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6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꼭 유지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CI보험을 뭐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 나중에 연금 전환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연금으로 써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절대로 종신보험 자체를 연금 전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CI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연금 전환을 했을 때 이 CI보험이 연금보험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 CI보험이 갖고 있는 계약자 적립금을 가지고 즉시 연금으로 그때 당시에 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청자님들께서 30만 원의 종신보험을 가지고 매달 납입을 하실 때 그래도 내가 연금 전환을 하면 50만 원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적립되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주계약에 한해서만 적립이 되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시청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연금 액수보다 훨씬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은 절대로 연금 전환을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또 나중에 내가 사망보험금도 필요한데 중간에 용돈도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인출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도인출 같은 경우에는 연간 12회 한도까지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매달 한 번씩 그냥 전화 주셔서 중도인출해서 30만 원, 50만 원 꺼내 쓰시면 이게 연금
연금이라고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I 종신보험 갖고 계신 분들 반드시 연금 전환하시지 마시고 중도 인출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CI 보험에 있어서 이제 모든 CI 보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2006년 이전에 있는 CI 보험에 대해서만 이제 유지를 권한다고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연금 전환에 있어서 모든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을 하기보다는 중도 인출을 이용하시는 게 더욱 유리하겠다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CI 보험과 또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분들한테 이 CI 보험과 갱신형 보험은 불필요한 보험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갱신형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활용하시면 좀 더 보험을 유리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뭐 1년 갱신, 3년 갱신, 5년 갱신 주기가 짧은 걸 가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으로 장기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6년에 가입한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까지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꼭 잘 유지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세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칭찬보험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상해보험인데요. 김진수 전문가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보통 상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다칠 거야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암이나 뇌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옆집 땡땡 누구 엄마가 암에 걸렸다 또는 사촌 형이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암은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상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보험사에서 이건 보통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손해보험사에서 이제 얘기하는 상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우연, 급격, 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할 수 없고 급격하게 오기 때문에 나는 이 상해에 걸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듯 많은 분들이 이 중요성을 못 느끼시기 때문에 보험료적인 부분도 상당히 질병보다는 또 저렴하시거든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상해보험이 있으니 이 상해보험에 대한 플랜을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가입 가능한 연령 같은 경우에 10세부터 이제 80세까지 이제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납입 기간 동안 새만기든 연만기든 시청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장 내용에 대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해 후유장애 1억 원, 그다음에 상해 수수비 100만 원, 5대 골절 진단비 100만 원, 상해 입원일당 2만 원, 골절 수술비 10만 원으로 가입을 했고요. 준비를 해봤고요. 최저로 가입할 수 있는 거는 보험료 10,000원이고 알릴 의무 고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제 병력 사항만 없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해보험에 대해서 플랜까지 준비를 해서 와주셨는데요. 상해보험 그렇다면 이렇게 보장 금액이 큰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세요. 네, 우선 이 상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분들이 이제 보험료가 더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예시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30세부터 60세까지 보험료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30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8,700원의 보장이 가능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16,950원입니다. 근데 보시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보험료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성분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데요. 이 변동성이 큰 이유는 폐경기 전후로 아무래도 뼈라든지 이런 게 남성분들보다는 더 안 좋아지시는 시기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보험료에 대한 변동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질병 물론 중요합니다. 오히려 상해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상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많지 않은 보험료로 꼭 시청자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장석현 전문가님께서 또 한마디 붙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어떤 내용인가요? 나는 상해는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사실 운전을 되게 조심해서 하는 편이거든요. 네. 정말로 안전운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지난 주인가 접촉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그러니까 제 과실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 사고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연적인.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고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해보험도 잘 준비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석현 전문가님의 한마디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